지금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기자가 생방송 도중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중국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과 분노가 쏟아졌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기자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밀러, 미국 시사 매거진 월드 인사이트의 기자입니다. 29살. 전 세계를 누비며 사회 문제를 다뤄온 냉정한 관찰자죠. 저는 원래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말없이 서 있는 제 모습이 전국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취재한 단 하나의 영상이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한 달 전 월드 인사이트 편집실에서의 일입니다. 편집장 데이비드가 회의실에 모두를 불러 모았죠.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혼자 여행하는 여성 관광객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매거진에서 특집으로 다뤄봐야겠어. 저는 그 순간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네요.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중심 국가인 한국과 중국을 직접 비교해 볼게요. 데이비드는 제 열정에 미소 지었고 동료들은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달 내에 두 나라를 혼자 다니며 취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에겐 이유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었겠죠.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에서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친숙하잖아. 영어도 좀 통하고. 한국은 좀 낯설지 않아? K-팝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비슷하겠지. 큰 도시들은 다 그렇듯이. 취재 계획은 단순했어요. 먼저 중국 베이징에서 일주일, 그 다음 한국 서울에서 일주일. 두 곳 모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체험합니다. 밤에 혼자 걷기, 도움 요청하기, 길 잃었을 때 대처법 등을 비교하는 거죠. 출발 전날 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으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여권 사진이 담긴 비자들이 나란히 있었어요. 중국 비자와 한국 비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두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객관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언론인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건 제 직업 윤리의 기본이니까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낯선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혼자라는 느낌. 취재 노트를 펼치며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그냥 일이야, 클레어. 감정에 휘둘리지 마. 베이징의 첫날은 호텔 체크인과 주변 탐색으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죠. 관광객이 많은 곳, 공식적인 장소들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밤에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8시 호텔 방에서 나왔습니다. 카메라 팀 없이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기 위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고 호텔에서 2km 떨어진 식당까지 걸어가 보는 것이었죠. 리허설 겸 첫 테스트였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다고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지도 앱을 보며 길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길을 잃었다고 가정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간 중년 남성은 제 영어를 듣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대답도 없이 외면했고요. 세 번째로 만난 젊은 여성은 잠깐 멈춰서 저를 쳐다봤지만 결국 모른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분간 5명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이 바쁘다는 건 이해해도 이렇게까지 냉담할 줄은 몰랐거든요.
불안해진 저는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죠. 경찰관은 영어를 전혀 못했고 저에게 번역기를 직접 찾아오라고 손짓했어요. 다른 경찰관이 와서 번역 앱을 켜줬지만 그것도 간단한 안내에 그쳤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세요.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갔죠. 어쩔 수 없이 호텔 방향을 물어보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걸자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더니 제 질문에 대답 없이 다시 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휴대폰 배터리는 5%였어요. 그 순간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마지막으로 택시를 잡아보려 했지만 3대나 지나쳐갔어요. 외국인을 보자마자 창문을 올리고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결국 호텔로 돌아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취재 노트에 적었죠. 도시는 크지만 온도는 차갑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혼자 있는 여성으로서 불안함을 느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식당에서는 혼자 온 외국인이라고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어요. 길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무시당했고요. 특별히 위험한 일은 없었지만 그 무관심이 주는 불안감은 컸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노트북에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아시아의 보편적인 모습일까? 이제 서울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 예상했죠. 어차피 큰 도시는 다 똑같아. 사람들은 바쁘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입국장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띈 건 깔끔한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띤 안내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죠. 한 안내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순간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물었더니 친절하게 공항철도 타는 곳까지 안내해 주더군요. 처음엔 공항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내린 후 서울 지하철로 환승하려는데 교통카드 충전 방법을 몰라 당황했어요. 기계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고생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베이징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 학생은 제 카드를 충전해주고 호텔 가는 길까지 알려줬습니다. 헤어질 때 Have a nice day라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프런트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밀러 고객님, 미국에서 오셨군요. 영어로 안내해 드릴게요. 중국어도 가능합니다. 체크인 절차가 너무 간단했고 직원의 정중한 인사에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첫날이라 그런가? 아직 판단은 이르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테스트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장소에서만 경험했으니까요. 진짜 테스트는 밤에 혼자 길을 잃었을 때 시작되겠죠.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길거리에서 몇 번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모두 친절하게 응해줬어요. 한 번은 젊은 남성이 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의 카메라로도 더 잘 나오게 찍어주겠다고 했죠. 이런 작은 친절이 베이징에서는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도 놀란 일이 있었어요. 메뉴판이 영어로도 되어 있었고 직원이 메뉴를 추천해주면서 음식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음식을 가져온 후에도 어떻게 먹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정말 달라. 하지만 전문가로서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른 것 같았어요. 아직 진짜 테스트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 배터리가 20%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무서웠지만 이번에는 실험이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택시를 타지 않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갑자기 낯선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어로 물었죠. 혹시 길을 찾고 계신가요? 많이 헤매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호텔에 도착해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첫날부터 다르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패턴일까? 내일은 진짜 테스트다. 밤 11시 휴대폰 배터리 1%, 한국어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볼 거예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진짜 테스트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 10시에 홍대 번화가로 나가서 배터리가 1%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길을 잃은 척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할 계획이었죠. 홍대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다양한 음악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마치 작은 축제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낯선 밤거리에서 혼자라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핸드폰 배터리가 1%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 시작입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좀 적은 골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지도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지나가는 대학생 커플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길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영어로 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찾는 호텔이 어딘지 몰라서 결국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분 후 핸드폰이 꺼졌어요.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계획대로였지만 막상 낯선 곳에서 연락수단이 없어지니 공포감이 밀려왔죠. 호텔명이 적힌 종이를 꺼내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중년 여성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는 종이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진 못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했습니다. 편의점 가요. 거기서 충전해요. 아주머니는 제 팔을 잡고 근처 편의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직원은 즉시 카운터 뒤에서 충전기를 꺼내 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충전되면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켰어요. 그걸로 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정성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어때요? 안전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매우 안전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당연하죠. 우리는 손님을 소중히 여겨요. 30분 동안 핸드폰을 충전하는 동안 편의점 직원이 물과 간식을 권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괜찮아요. 이건 서비스예요. 충전이 어느 정도 되자 직원이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편의점 밖에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보였어요. 직원이 경찰에게 손을 흔들었고 경찰차가 다가왔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제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경찰이 순찰 중에 길 잃은 외국인을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탑승하는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랐죠. 호텔에 도착해서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 일인걸요. 좋은 추억 만드세요. 방으로 돌아와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안전이다. 낯선 일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밤이 무섭지 않은 도시. 쓰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기자로서 저는 처음으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제 마음의 혼란만큼이나 거세게 내렸어요. 취재 계획표를 보니 오늘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체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청 민원실, 도서관, 병원 등을 돌아보며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확인하는 일정이었죠. 우산도 없이 호텔을 나서려는데 프런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밀러님, 우산 없으신가요? 저희 호텔 우산 빌려드릴게요. 돌아오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계속 이어지는 게 여전히 낯설었어요. 우산을 받아들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도착하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라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서울에서 혼자 여행하는 여성으로서 안전에 관해 질문했더니 직원은 상세한 안내 책자를 꺼냈어요. 거기엔 24시간 외국인 긴급 지원 전화번호,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안전 앱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계신 여성 관광객분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도 있어요. 늦은 밤에는 경찰서에 요청하시면 숙소까지 동행해드립니다. 그리고 직원은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물었죠. 안전 앱 설치해드릴까요? 위급 상황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근처 경찰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제 폰에 앱을 설치해주고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철저한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외국인 전용 데스크가 있었고 영어로 된 안내서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서는 제게 도서관 투어까지 제안했죠. 혼자 오신 여성분들을 위한 안전한 독서 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는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편안하게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투어 중에 만난 한국 대학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을 이렇게 잘 도와주나요? 대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어렸을 때부터 길 잃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라고 배우거든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나 제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가짐, 태도의 차이였죠. 점심시간에 들른 병원에서는 국제진료센터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난 간호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서울의 주요 병원들은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언어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카페에 앉아 취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쓴 기사들은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서 감정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다. 이건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한 젊은 여성이 노인의 횡단보도 건너기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제 저를 도와준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취재 노트에 몇 줄을 더 적었어요. 시스템보다 태도의 차이. 친절이 일상이 된 곳. 여기서 안전은 경찰이나 CCTV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에서 비롯된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지나가던 여성 경찰관이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안심을 주었어요. 이제 제 아내 기자와 한 사람의 여성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쓰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한쪽에 명백히 유리하다면 그건 중립이 아닐까요? 뉴욕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 다른 하나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상 편집실에서 두 나라에서 찍은 영상들을 비교하며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영상 속 제 모습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중국에서는 항상 긴장한 표정,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길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밤거리에서도 말이죠.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영상이었어요. 그 두 나라는 비행기로 고작 2시간 거리였는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영상을 계속 확인하며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썼어요. 중국에서는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당했고, 한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정만으로도 누군가 다가와 물어봐 주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초안을 들고 편집장실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글을 읽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클레어, 이 기사는 균형이 맞지 않아. 한국만 너무 좋게 묘사했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에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매거진에는 중국 광고주들도 많아. 좀 더 균형 있게 써봐. 한국의 단점도 찾아보고 중국의 장점도 더 부각시켜.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글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죠. 정말 내가 편향된 걸까? 아니면 진짜 이만큼 차이가 났던 걸까? 주변 동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명확했어요. 와, 정말 달라 보인다.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네. 난 중국에서 혼자 여행할 생각은 안 들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생각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말해야 해. 그런데 그 진실이 한쪽에 유리하다면?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던 중 가방 안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한국에서 만났던 편의점 아주머니가 주신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글과 서툰 영어로 쓰여진 내용이었죠.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경험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배려받는 경험이었죠. 그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어요. 있는 그대로 써야겠어. 편집장이 뭐라고 해도. 다음 날 수정한 기사를 들고 다시 편집장실로 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글을 다시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클레어, 너 이거 방송 나가면 논란 생길 수도 있어. 정말 이대로 내보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진실이에요. 그걸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생방송 인터뷰에서는 좀 더 균형감 있게 말해줘. 우리 매거진의 신뢰도가 걸린 문제니까.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방송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생방송 준비를 위해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메이크업을 받으며 머릿속으로 대본을 연습했습니다. 균형 잡힌 답변, 중립적인 태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대기실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방송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객관적인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었죠. 생방송 시작 1시간 전, 저는 차분히 앉아 대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글자들이 뒤섞여 보였어요. 제가 쓴 말이지만 솔직히 제 진심은 아니었으니까요. 편집장의 요구에 따라 중립적으로 작성된 대본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어요. 긴장되세요?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내가 정말 이 대본대로 말해야 할까? 스튜디오로 가기 전 데이비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클레어, 중국 광고주들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알지? 우리 매거진 광고 수입의 30%가 중국 관련이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 그의 말은 사업적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는
아니, 한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제가 한국과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표정부터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늘 긴장했고 한국에서는 편안해 보였죠. 그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편의점 아주머니가 주신 손편지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았어요. 서툰 영어로 쓰인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경험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느낌, 안전하게 보호받는 경험이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해. 비록 그게 한쪽에 유리하더라도.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났던 호텔 직원이었어요. 그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러 씨. 오늘 방송 나온다고 들었어요. 혹시 한국과 비교해서 중국에 관해 긍정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호텔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요청이 순수하게 들렸지만 어쩐지 불편했어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 말할게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방송 5분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스튜디오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자 프로듀서가 마이크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클레어,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밀러입니다. 월드 인사이트 소속 기자로 최근 아시아 여성 관광객 안전 실태에 관한 특집 취재를 마쳤습니다. 프로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1분 후 시작합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대본을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중립적인 표현, 완곡한 비교. 그리고 결론 없는 마무리. 편집장이 원하는 대로였죠. 그때 가방에서 편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 편지를 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어요. 대본을 덮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진실을 말할 거야. 빨간 불이 켜지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2, 1.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아시아 여성 관광객 안전 실태 비교 취재를 마친 클레어 밀러 기자인데요. 클레어 씨,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는 것이 수백만 명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손 아래 대본을 살짝 밀어냈어요.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밀러 기자님, 당신이 체험한 결과 어느 나라가 더 안전했습니까?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저를 비추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밀러 기자님, 당신이 체험한 결과 어느 나라가 더 안전했습니까? 스튜디오는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순간 편집장 데이비드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제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본대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대본을 밀어냈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기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했지만 사람으로서 말해야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편집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두 나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시스템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서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다가갔지만 대부분 무시당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죠. 경찰서에 갔을 때도 언어 장벽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누군가 먼저 다가와 물어봐 주었습니다. 밤 11시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낯선 아주머니가 저를 편의점으로 안내해 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경찰관들은 순찰 중에도 저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었고요. 진행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기자님 생각에는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지가 아니었어요. 낯선 곳에서도 제가 사람으로서 존중받았던 처음이자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편집장이 손짓하며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취재를 통해 안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범죄율이나 CCTV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사람들의 태도, 낯선 일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스튜디오 화면에 실시간 시청자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다. 우린 왜 몰랐을까? 한국, 대단하다.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단점은 없었나요? 완벽한 나라는 없을 텐데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도 개선할 점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체험한 범위 내에서 특히 혼자 여행하는 여성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장이 결국 스튜디오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것도 보지 못한 척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밤 제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누군가가 제게 단지 사람으로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편의점 아주머니의 편지를 꺼내 카메라에 보여드렸습니다. 이 편지는 한국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주신 건데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았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솔직한 고백에 놀란 듯 했어요. 시청자 댓글은 계속 폭주했고 제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크업실로 돌아가는 길에 데이비드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대본을 따르지 않았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댓글 봤어? 시청자들이 내 진심에 반응하고 있어. 어쩌면 이게 더 좋은 결과일지도 모르겠군.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요. 휴대폰에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친절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약속해요. 꼭 다시 찾아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안전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오늘 나는 진실을 선택했다. 방송 이후 월드인사이트의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다운되었습니다. 제 기사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었어요. 많은 여성 여행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겼고 한국관광청에서는 공식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음날 제게 찾아와 새로운 특집을 제안했어요. 여성 여행자를 위한 안전한 나라 시리즈, 어때? 이번에는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보지 않을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실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곳을 다니며 여성 여행자의 안전에 관한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날의 경험을 잊지 않았어요. 가끔은 객관성보다 진심이, 중립보다 진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